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시럽. 안녕하세요, 시럽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딴 지식인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또 미국으로 쫓겨난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5년 반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친 청년 이승만의 엄청난 유학 스토리 기억나시죠? 1910년 7월 18일 만 35세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명 전시종립론이라는 학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이때 학위를 수여한 프린스턴대 총장이 자신의 집에 여러 번 초대할 정도로 이승만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3년 뒤인 1913년 28대 대통령으로 임명되는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제자 이승만의 간절한 조국 독립 의지에 큰 영향을 받은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고, 이후 1919년 28 독립선언, 3.1 독립운동 등 한국의 국내외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졸업을 한 이승만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돌아갈 조국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인데요.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이 일제 식민지가 되는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YMCA에 연락을 받습니다. 한국의 기독 청년들을 조직하고 교사 겸 복음 전도자로 한국 YMCA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이승만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국권을 빼앗긴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1910년 9월 3일 뉴욕항을 출발하여 리버풀,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만주를 거쳐 뉴욕항에서 출발한 지 37일 만인 10월 10일 조국 독립과 민중 계몽의 꿈을 안고 이승만 박사가 드디어 경성역에 도착합니다. 귀국하자마자 그는 YMCA에서 한국인이 맡은 최고위직인 총무로 취임하고 청년 학교 학감에도 취임하는데요. 교사로서 그리고 청년부 간사로서 전국을 누비며 청년 계몽 교육 및 기독교 전도 활동에 전념합니다. 이 시절 이승만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승만이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칠 때마다 이거 정말 굉장하지? 라고 말해서 이굉장 선생님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이승만은 모여든 청년들에게 그가 유학하며 공부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독립운동과 국제정치의 현실들을 공유하며 청년들이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꾸도록 돕습니다. 이승만은 언제나 그랬듯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의 길 외엔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이에 공감하여 많은 유능한 청년들이 근대식 계몽 교육을 배웁니다. 당시 이승만은 한국에서 최고학력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승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 유학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YMCA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는 곳이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본 당국과 마찰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 YMCA 책임 설립자인 필립 질레트와 함께 교육과 전도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필립 질레트는 1905년에 한국 최초로 야구를 소개하고 한국 최초의 야구단인 황성 YMCA 야구단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외에도 야구, 농구, 복싱, 스케이트 등의 서양식 스포츠를 한국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전국을 돌며 교회에서 강연과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전도를 바탕으로 개화의 중요성과 자유주의 사상을 불어넣고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1911년 여름에는 신들린 듯한 활약상을 보여줬는데요. 5월 16일부터 37일 동안 전국 순회 전도와 청년의 조직망 구축 활동에 엄청난 열정을 보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은 기차로 2300km, 배를 타고 880km, 말과 나귀를 타고 424km, 무마차를 타고 80km, 걸어서 11km, 가마 또는 인력거로 3.6km를 이동했다고 해요. 이승만은 남쪽으로는 광주, 전주, 군산까지 내려갔고 북으로는 평양, 선천까지 올라가며 도합 3,700km를 누볐다고 하는데요. 총 33차례의 집회를 통해 무려 7,535명의 학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일제에게는 사실 이승만이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당시에도 일제의 한국 강점을 비판하는 연설을 많이 했고 귀국해서도 청년들의 민중 계몽 운동을 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제는 이승만에게 일제에 유리한 정부 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강요했지만 이승만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한국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국제사회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세력이었죠. 조선은 황제가 세상 보는 눈이 어둡고 정부 관리들이 백성을 학대하며 재산을 탈취함으로 민원이 심하다. 그리고 백성이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가 아니면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1908년 3월 23일에 장인환, 전명운의 스티븐슨 암살 사건,
심지어 1909년 10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같은 해 12월 이재명의 이완용 암살 시도 사건 등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의 주동자들도 대부분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일제는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한 번에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조선 총독부의 거짓 날조 사건인 백오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11년 YMCA 학생회 하령회에 참여했던 평안북도 선천의 신성중학교, 평양 숭실중학교, 서울 경신중학교 등의 교사와 학생들이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1911년 11월 11일 7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검거하고 최종 105명이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인데요. 검찰에 기소된 기독교 지도자 중 잔혹한 고문으로 3명은 세상을 떠나고 4명은 정신 이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한 사람들을 심하게 고문하면서 가짜 자백들을 받아냈고 1912년 6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는데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인물인 윤치호는 1913년 10월 징역 6년형을 받아 남작자기 박탈 후 옥고를 치르다가 1915년 2월 일본 천황의 특사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YMCA 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때 사실 이승만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 YMCA 책임 설립자인 필립 질레트와 마침 그때 한국을 방문한 YMCA의 국제위원회 해외 책임자 존 모트의 개입으로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조선 총독부 측에 미국 기독교계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이승만을 체포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인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이승만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4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독교 감리회 대표자 총회가 1912년 5월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감리교계 목회자들은 이승만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국 평신도 대표로 그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승만은 이 미국 여정을 위해 집을 저당 잡혀 비용을 마련했는데요. 1912년 3월 26일 만 37세가 되던 생일날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지 1년 반 만에 다시 미국으로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75세였던 아버지 이경선은 중풍으로 앓아누운 몸이었지만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아들과 작별했고 6대 독자인 외아들 이승만은 눈물로 작별 인사를 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33년 후인 1945년이 되어서야 조국에 다시 돌아올 자신의 미래를 모른 채 말이죠. 이렇게 서울을 떠난 이승만은 미국으로 가는 도중 동경조선 기독교 총연회로부터 학생 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3일 뒤인 3월 29일 도쿄에 도착합니다. 7일간 열린 이 대회에서 이승만은 한국 학생들의 기대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은 일본 유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불어넣어줬고 약 7년 뒤인 1919년 1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에 이어 2월 8일 도쿄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학생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이승만은 4월 10일 요코하마를 떠나 캐나다에 도착하였는데 이 항해에서 타이타닉호의 침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애틀을 거쳐 1912년 5월 1일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합니다. 감리교 총회에 참석한 이승만은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금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한국인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그러하니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단결하여 이 피압박 민족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를 회복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하지만 감리교회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과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학장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교수 자리를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제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다면 귀국을 고려해보겠다는 답장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거절하는 내용이었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감리교 총회가 끝나자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은사이자 당시 뉴저지의 지사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 있는 우드로 윌슨을 만납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투옥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구출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성명서에 서명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윌슨은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당신의 뜻에 동의하오. 그러나 미국의 정치를 위해 서명할 수 없소. 하지만 모든 약속을 위해 할 일을 생각 중이오. 훗날 1919년 1월 스승인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을 때 이승만은 약속을 위해서 할 일이 그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대신 윌슨은 이승만이 한국 독립을 위한 강연을 다니는 데 도움이 되는 추천장을 기꺼이 작성해줬어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나 한 사람의 서명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인들의 마음의 서명을 받도록 하시오. 라고 충고합니다. 이때 윌슨의 한마디는 이승만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미국의 양심과 여론에 호소하는 독립운동을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여론을 일으키는 이승만의 외교 전략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일본 고베대학 한국근대사 교수인 기무라칸 교수는 당시 이승만의 독립운동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오인 사건에 의해 이승만의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이승만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조국에 돌아와 교육자 혹은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오인 사건 이후 현실적으로 조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외부의 힘을 빌려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백오인 사건은 이승만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1912년 8월 14일 한성 감옥 옥중 동지인 박용만과 다시 만납니다. 박용만은 네브래스카주의 헤이스팅스에서 무장 소년병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의형제 관계했던 두 사람은 밤새워 독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하와이로 건너가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로 하는데요. 박용만은 1912년 12월 한인 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 먼저 하와이로 건너가고 이승만은 박용만에 의해 학교장으로 추천되어 하와이 교민 유지들의 초청을 받아 그 다음 해인 1913년 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2월 3일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교민들은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는데요. 하늘이 무심하게도 하와이에 도착한 날 그는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전보를 받은 것이죠. 1910년 여름 이승만이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딴 동시에 조국의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영웅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이승만이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로서 시작하는 건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실업. 오늘도 실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